예,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협상에서 휴전이라는 말을 더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스몰 딜로 시작했다가 어제도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마이크로 딜, 미완의 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협상 과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1차 이후에 나온 또 새로운 뉴스들을 좀 차치하고서라도 무역 협상 이후에 좀 총평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요. 소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100억 불과 500억 불의 맞교환이다. 그래서 보복 관세 5%를 유예하는 것.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2천억 불에 대한 보복 관세 5%를 유예하는 대신에 중국이 500억 불어치 콩을 사주는 딜이 이번 이 마이크로 딜이든 스몰 딜이든 그게 핵심인데요. 이것은 그 트럼프 지지율이 만들어낸 협상안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을 놓고 보면 지금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는 놓고 보면 미국의 역대 10명의 대통령 중에서 집권 10분기째 지지율을 놓고 보면 트럼프가 9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미국의 대통령은 표심에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초조함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홍보성이 강한 협상의 딜을 이번에 한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결국은 싸움 걸기는 쉽지만 끝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게 아마 미중의 그 무역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재선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결과는 내놔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는 듯한 모양새는 또 보이면 안 되고 하다 보니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더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재선 되기 전까지 남은 미중 무역 협상의 주요 쟁점들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 이제 무역 협상 그 사이에 12차례나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됐고 거기에 이제 토론을 해야 될 결정지어야 될 의제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합의를 봤다고 한 것은 이 5가지에 불과하죠. 그래서 나머지 2개가 이제 아직도 남아 있고 이 5가지 자체도 이것이 완벽하게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가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사인한 것이 아니라 이 한 달 뒤 11월 16일에 이 아펙 정상회담에서 이제 합의를 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그 밀당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은 지금 12차례의 그 회담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10번째 회담에서 이 미중이 구도 합의까지 했다가 파탄이 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행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의 이행 강조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법제화하고 공표화하는 문제가 이것이 협상 결렬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이유였는데 이번에 그 이행 제도를 이것을 합의를 보겠다고 하는 안이 들어간 것이 이게 이제 협상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숫자적 의미보다는 크다.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보면 처음으로 환율 조작에 관한 문제라든지 금융시장 개방이 명시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1인당 소득 62,000불인 미국에서 1인당 소득 $10,000인 중국과 제조업,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상품에서 그 무역 전쟁이 이긴다는 것은 그건 어렵습니다. 1985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일본이 85년에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그 미일 무역 전쟁을 했지만 85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전쟁을 통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는 것은 어렵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이 미국에 어떻게 돈을 이 명분 있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금융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무역 전쟁이라고 보기보다는 무역으로 시비를 걸고 그리고 기술로 목을 조르고 금융에서 돈을 털어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이제 의미 있는 것은 금융에 관한 2가지 조항에 대해서 중국이 양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시장 개방 그리고 환율 조작 여기에 관한 이제 협의를 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우리가 시작하면서 무역 전쟁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중간에 환율 전쟁 단어들도 많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제 금융 쪽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여쭤볼 게 많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궁금증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이펙 얘기를 하셨으니 거기서 만약에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서명한다는 것 자체에 그렇게 큰 상징성을 두고 뭐 시장에서 이렇게 환호를 합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뉴스로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까? 서명을 했을 때 거기에 어떤 조항이 들어갔냐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항목이 뭐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시행 시기가 언제냐, 이제 시간하고 타임 테이블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환율 조작국 얘기나 지식재산권 얘기를 가장 또 주요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환율 조작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해제 한 해 만에 하는 얘기도 사실 웃긴 얘기인데 워낙 이게 원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 미국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한 것은요, 유슨 트럼프 대통령이 뭐 조금 뭐 얘기를 하자면 열받아서 고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환율 조작국 지정은 두 가지 기준을 할 수 있죠. 그 종합무역법에 의한 것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네. 이 2015년에 만든 교역촉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지정한 것은 종합무역법입니다. 네. 근데 종합무역법의 맹점은 지정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서로 환율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조정한다고 하는 것이지, 네. 예를 들면 교역촉진법에 의하면 4가지 제재 조치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환율 조작국 지정 8월 5일 날 지정을 했지만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절상되기는커녕 오히려 7.16까지 그대로 절하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적인 이 유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해 놓은 환율 조작국 지정은 실효성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쪽에 미국이 드디어 손을 댔다는 상징성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환율 조작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자의적인 조작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예.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작국 지정 자체는 지금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조작국 쪽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 제 기억으로 한 2주, 3주 전이었던가요?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하려는 움직임들이나 관련된 루머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련의 과정이라고 봐야 그것이 될까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보다는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의 차단, 금융의 차단이 목적이 있고, 예. 이게 이제 말씀하신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기업,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라든지 네. 펀드 편입이라든지 지수 편입을 이제 막겠다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얼마 전에 홍콩 거래소가 런던 거래소를 사겠다, M&A 하겠다는 보도가 나왔고, 네. 어제는 마카오에 이 위안화로 거래되는 첨단 기술주 시장을 또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미국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 조달의 창구를, 자금 유입의 창구를 막겠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을 우회하는, 유럽을 통해서 자금을 갖고 들어오거나 예. 또 다른 중국 이외의 다른 시장, 홍콩 이외의 시장에서 자금을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도 나름 계속 뭐 방어를 하더라고요. 우리 나름대로 유동성 관리하면서 할 거야라는 조치들을 여러 지수 편입이나 안 그러면 조치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나 또 협상 과정들이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줄까? 글쎄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은 3가지 전쟁이 사실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무역 전쟁, 기술 전쟁, 금융 전쟁. 네. 근데 무역 전쟁에서는 이번에 미중이 무역 전쟁을 했지만 작년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미국이나 중국 전체 수출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만 수출이 마이너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결국은 이것은 한국의 산업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재를 주로 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기술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제재를 하웨이한테 하는 건데요. 예. 여기 있어서는 한국이 그 뭐 최대 피해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정 반대라고 봅니다. 한국이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전쟁의 경우는 지금 우리로 놓고 보면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이 금융 전쟁 자체보다는 우리는 중국이 지금 시장 개방을 하면서 미국과의 금융 전쟁에 대비를 해서 시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방한다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세계 3대 지수, 여기에 편입을 내년
1사분기까지 이 작게는 뭐 30% 뭐 이렇게 해서 대거 편입되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비중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금융전쟁에 있어서 한국은 금융전쟁보다는 중국의 빠른 대외 개방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치를 불러올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결국은 한국 입장에서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시장에 이 외국인이 쫓아 들어가는 시장에 같이 이제 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 지금 후광동, 신강동을 통해서 네. 이 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이제 주식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 증시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금년 연초 대비해서 그 중국의 업종별로 보면 인덱스는 뭐 비슷하지만 6개 업종이 주가 상승률이 4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음식료, 전자, 농업, IT, 증권, 가전이 43%에서 7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숲을 보고 투자를 하면은 안 되고요. 거기에 이제 나무의 종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전반적인 건 보고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음식료나 농업 같은 경우에야 뭐 내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전자나 IT도 그 상승률 상위에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좀 의미를 두고 해석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요. 뭐 수혜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시간이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앞으로 그러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좀 짜야 여기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어떻게 예견하고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3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아마 아까 보여드렸던 5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진행이 될 거고 예. 그 지금 미중의 협상은 갈 길이 아주 멉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12월 15일에 다시 이 추가적인 이제 15%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1,600불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 걸리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협상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 뭐냐 그러면 중국 국유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금융이라든지 무역 수지 흑자보다 월등히 더 심각한 문제고 기술 이전보다도 월등히 웨이트가 큽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중국의 이 국유 기업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것인데 이 보조금을 중단하러 간다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은 뭐 중국으로선 절대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합의를 본 5가지들은 굉장히 가벼운 서로가 이제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는 안이지만 네. 이 보조금 문제들은 이건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미중의 이런 무역 전쟁 또 추가적인 협상은 굉장히 길고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지금 이제 보여지는 전쟁의 결과를 놓고서 일희일비할 때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게 뭐 크게 치면 한 1단계에서 2단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히는데 최종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변수는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중국은 버티기로 가서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것이고 예. 이것이 트럼프가 확실히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유리하지요. 예. 그러면 이때도 뭔가 지지부진하면 그때는 보조금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보조금 문제를 빼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론이 날 수가 양보를 없기 해야 때문에.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2단계에서부터 계속 얘기는 나올 테고. 그렇습니다. 기술 이전의 문제는 법제화를 하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중국으로서는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외국의 압력에 의해서 국내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법률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 침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웠고 이제 그 부분을 피한다고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쉽게 협상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 복잡하고 논해야 될 게 많은 사안인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